어머님, 설거지 아직도 안 끝내셨어요. 대체 뭐 하느라 이렇게 늦으세요? 저 커피 마셔야 하는데요. 미안하구나. 손이 좀 느렸어. 금방 할게. 아, 진짜 답답하네. 그냥 제가 시켜 먹을 테니까. 어머님은 어머님 맘대로 하세요. 아, 그리고 저녁 반찬은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너무 질려서 입맛이 없어요. 괜히 음식 남기면 아깝잖아요. 며느라가, 내 시어머니도 몸이 힘든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니? 아버님도 참, 제가 언제 뭐 큰 부탁했나요? 그냥 서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솔직히,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다고요. 괜찮아. 며느라가 내가 다 할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내 할 일 해라. 그래요, 어머님. 그 정도는 같이 사는데 도와주셔야 저도 제 할 일을 하죠. 아, 그리고 요즘 초코 사료 떨어져 가던데요. 어머님이 산책 나가실 때 사 오시면 좋겠어요. 그거 무겁다고 배달시키려니 배송비가 아깝잖아요. 내가 직접 사면 되지 않겠니? 제가요? 아버님, 저 바쁜 거 안 보이세요?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쇼핑도 해야 하고, SNS도 관리해야 하는데 언제 사러 가요? 게다가 어머님도 산책 나가실 거잖아요. 그때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힘든 모습을 보면서도 가족의 평화를 깨기 싫어 속으로만 분노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산에 사시는 73세 최순철 씨 사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과 며느리가 함께 살고 싶다며 저와 아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아내는 주름진 손으로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목은 부어 있었고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말한 대로 애완견 초코 사료까지 사러 가야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당연하게 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도와 설거지를 하려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피식 웃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어 이어폰을 끼고 SNS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관한 이야기인지 흥분된 목소리로 웃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 가방 대박이다. 이거 이번에 한정판이라는데 나도 살까? 요즘 이거 안 들면 촌스러운 거 아니? 초코는 며느리의 무릎에 올라가 꼬리를 흔들며 장난스럽게 얼굴을 비볐습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귀여운 광경이었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돕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집은 누군가는 계속 희생만 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는 몇 달 전 일을 그만두었고 직장을 구한다며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핸드폰을 하며 제 아내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었을 며느리를 생각하여 당분간은 좀 쉬라며 아내가 배려를 하여 집안일을 다 해준 것이 어느 순간 며느리에겐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침부터 아내를 향한 불평이 늘었고 음식 맛에 대한 트집도 자주 잡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내가 힘들까봐 꾹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식탁에 앉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반찬이 짜다며 소금을 조금만 넣으라고 하고 아내가 챙기는 반찬이 질렸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강아지, 초코 간식까지 챙기지 않았다며 불평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하인대하듯 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며 참았습니다. 아내는 더 낮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싱크대 앞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아내에게 초코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다며 저녁까지 차려두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관절염이 심해져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가는데 얹혀 살면서 도리어 아내를 가정부대하듯 하고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더 참을 수 없어 며느리 미진이에게 시어머니한테 너무 무례하게 대하는 것 아니냐고, 너도 집안 식구인데 기본적인 것은 스스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민하다며 어머니도 힘들다 말씀하지 않는데 왜 나서느냐는 식으로 대꾸했습니다. 자신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너무 바쁘다며 어머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집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며느리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일로 너무 힘들어 하셔서 걱정이라며 자신은 도와드리고 싶은데 제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피곤에 절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만 듣고 한숨을 쉬며 제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직장을 구하며 살림까지 하는 게 쉽지 않다며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아들 민수에게 내 어머니는 하루 종일 집안일에 시달리는데 며느리 미진이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피해자인 것처럼 굴며 어머니를 도와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못하게 해서 자신도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 아들이 며느리의 말만 믿고 제게 너무 며느리를 몰아세우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는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파 보였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묵묵히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편히 앉아 휴대폰만 보며 초코 간식과 우유를 꼭 사오라고 했습니다. 정작 고니는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구경하면서도 아내에게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게 하는 모습에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대신 가겠다고 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그저 장을 보러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초코가 목줄도 없이 문 사이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내는 놀라 초코를 쫓아갔고 그 순간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큰 소리와 함께 아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보, 저는 정신없이 달려나갔습니다. 계단 아래에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고 창백한 얼굴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119에 전화를 걸었고 주변 사람들이 수건을 가져와 지혈을 도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아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고 의사들은 아내를 집중치료실로 옮겼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 당분간 의식을 되찾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령이라 회복이 더딜 수도 있다는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아내의 소식을 집에 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의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첫 반응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다치셨어요? 어머님이 초코 간식을 못 사오셔서 초코가 배가 많이 고플 거라서요. 초코 간식 좀 먹이고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걔 간식을 먼저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제 침묵을 느꼈는지 말을 돌렸지만 이미 며느리의 진심은 드러난 후였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가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름진 손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제발 버텨줘. 내가 아직 당신에게 못 해준 게 너무 많아.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만든 모든 상황과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왔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그 손에서는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은 채 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며느리는 한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금방 회복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말투였습니다. 금방 회복. 내 눈엔 지금 이 모습이 금방 날 사람으로 보이냐?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 부담도 크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괜히 감정적으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의식 없이 누워있는데 며느리는 병원비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솟구쳤지만 병실 아니라 참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의식을 못 찾고 계신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내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겠지.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한 말 들었냐? 내 엄마는 여기 누워있는데 병원비 걱정 먼저 하더라. 아들은 며느리를 힐끗 보고 며느리를 두둔했습니다. 미진이가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닐 거예요. 요즘 우리도 경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제가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대학 보내려고 끼니 거르던 날들, 아들 결혼 자금 모으려 밤새 일하던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어. 내 엄마가 평생 일하며 번 돈은 다 어디 갔냐? 내가 컸을 때까지 내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냐? 이때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우리가 병원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솔직히 이런 상황이면 보호자도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현실적인 판단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돈 때문에 아내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투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 내가 말하는 현실이 대체 뭔데? 내 시어머니가 여기 누워있는데 돈 걱정부터 하냐?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미진이도 나름대로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그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 온 가족의 소중함, 사람에 대한 존중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현실적인 판단을 하자.
앞으로 너희 병원비 낼 생각하지 마. 내 엄마 병원비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과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돈 걱정이 그렇게 되냐? 내 엄마 병원에 있는 게 부담스럽냐? 그래, 나도 현실적인 판단하마. 앞으로 우리 따로 살자. 나도 집 좁은 데로 옮기고 네 엄마 병원비 하면 된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내 곁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참는다.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아내와 저, 우리 둘만의 행복을 위해 싸워나가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병원비 중간 정산하러 원무과에 들렀는데 생각보다 큰 금액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병원비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아내가 하던 집안일은 이제는 아무도 하지 않아 점점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쇼핑이나 친구 만남이 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입원한 상태에서도 며느리가 자신의 시간을 더 즐기는 모습에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지나치게 공손했습니다. 마치 뭔가 감추려는 듯한 태도였죠.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까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추가 병원비를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집과 병원을 오가며 정신없이 아내의 병간호를 하다 보니 며느리가 병원비는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여 병원비 관리는 며느리에게 맡긴 상태였습니다. 이상하여 아내의 통장을 확인해 보니 잔고가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분명 아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 꽤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서랍에서 아내의 가계부를 꺼내 살펴보니 며느리 생활비라는 항목으로 큰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며느리의 계좌로 큰 금액이 이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래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인터넷 뱅킹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이체했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슈퍼에 들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분이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좋아하시던데요. 여행이라뇨? 며느리는 몸이 안 좋아서 아내 병원에도 잘 못 오고 있는데요. 집에 도착해 아들네 방을 살짝 들여다봤더니 침대 위에 비싼 브랜드 쇼핑백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며느리 미진이는 아내의 돈으로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외출해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마침 거실에 앉아 있다가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어디 다녀오냐고 묻자 집 앞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분명 멀리 나갔다 온 모습이었습니다. 화장도 하고 쇼핑백도 들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제가 지난주에 300만 원 정도 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내의 추가 병원비가 전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며느리 미진이가 돈을 빼돌려 딴짓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며느리를 몰아세울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저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느꼈는지 평소보다 더 살갑게 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 변화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더 확실히 잡아내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병원 원무과에 방문해 아내의 병원비 납부 내역을 상세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300만 원이 납부된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납된 금액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병원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저는 아내가 제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의사도 환자가 가족의 목소리를 들으면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누워있는 동안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 미진이가 당신의 병원비를 내지 않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당신은 빨리 깨어나기만 해.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더 자세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의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사고 당한 후에도 여러 번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저는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래 내역에 자주 등장하는 특정 상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매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카드 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비싼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를 구매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가 평생 모은 돈을 며느리가 이렇게 허비하고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아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에도 말입니다. 저는 아직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 아들까지 설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며느리에게 병원비 얘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라가 이번 달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내가 직접 처리할까? 며느리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이미 다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또 다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에 전화해 병원비 납부 여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번 달 병원비가 납부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생겼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 집에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비 미납 영수증, 명품 구매 내역까지 모두 복사해 서류철에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모두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깨어나면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준비해둔 모든 증거를 정리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며느리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었다니 아찔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지막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목소리로 자연스럽게 병원비 정산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처리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병원비를 이미 납부했고 영수증도 직접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충분했고 저녁에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아들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추가 병원비가 전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며느리가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내 아들 앞에 펼쳤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병원비 미납 증명서, 명품 구매 영수증까지 모든 증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신반의하며 서류를 살펴보더니 결국 병원에 직접 전화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번 달 병원비가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우리의 분위기를 느끼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병원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병원비는 납부했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병원에 확인했다고 말하며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듯 보였습니다. 더구나 명품 쇼핑백을 들고 있는 모습이 제가 보여준 증거들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셨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이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명품 가방 영수증과 병원비 미납 증명서가 탁자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워 계신 동안 아내가 그 병원비로 명품을 사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자신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랬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이제 그녀를 감싸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하루빨리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그날 밤, 며느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통곡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바라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병원비를 모두 갚겠다고, 명품도 다 팔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늦게 아들이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자신도 며느리 말만 믿고 부모님을 외면했다며 자책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고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짐을 싸서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들리는 소문에는 며느리가 친정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짓말과 배신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의 이치를 며느리는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저와 아들은 매일 그랬듯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병실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서히 아내의 눈꺼풀이 움직이더니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내가 희미하게 저를 불렀고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을 것입니다. 아내는 약한 손길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한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내를 간호했습니다. 이제 아들 민수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순수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걸어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지 물었고, 저는 그때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처럼 우리 가족의 미래도 밝게 빛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련을 겪었지만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행복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